문제인가 하. 누구 있지 한국에 스님. 우리 원시 불교 이거 교장선종 이런 것도 교장선종도 안 했구나. 중국 불교 요거만 알아두자. 중국에서 그때 인도 불교 하고 나서 대승불교, 소승불교 했었죠. 소승, 대승. 근데 앞에 걸 내가 교종을 안 뽑았다. 교종 선종. 여기서 대승불교 하면 뭐 중간합파, 유식합파 이렇게 나왔잖아. 맞죠? 중간, 유식. 중간은 공을 뭘로 본다? 중도로 보고. 유식 공을 뭘로 본다? 대승이 중간 유식이에요? 대승이 중간 유식이지. 인도가 중간 유식 아니에요? 인도의 대승불교잖아. 인도의 소승 대승이 있고. 인도에서 소승 대승이 있고 대승불교 중에서 대승불교 분파가 중간합파, 유식합파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공을 식으로 보고 여기는 공을 중도로 보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인도 내에서의 얘기야. 인도 불교입니다. 인도 불교. 요거까지 전부 다. 근데 얘네가 중국으로 전파될 때 한나라 말기쯤에 중국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처음에 중국으로 전파될 때 뭔지 이런 데 되게 몰라. 그냥 외국에서 전래된 사상이래. 그래서 불교를 뭔지 모르고 그냥 뭐 이상한 연기고 공이고 뭐 이런 거 자연이고 막 이런 거 얘기하니까 뭐랑 비슷하게 봤냐면은 도교적 맥락에서 불교를 해석하는 식으로 처음에 중국에서 불교가 발달했어요. 그거를 용어만 알아두세요.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국에서 초기의 불교 발전이야. 이거 혹시 학교에서 들었니 이런 거? 처음 듣니? 들었니? 네. 요 용어 말고 넘어가면 돼. 중요한 개념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진짜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불교라고 할 만한 건 언제부터가 아니냐면 교종이 등장하고부터입니다. 이 교종의 시절을 누구라고 뽑냐면 보통 현장 스님으로 봐요. 얘가 그 서유기의 모델이 됐던 스님입니다. 그래서 삼장법사. 삼장법사야. 그렇지. 삼장법사의 모델. 삼장이라는 거는 불경을 불경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다음에 불교의 계율, 그다음에 경전을 약간 해설해 놓은 좀 이름 있는 스님들의 해설서 그걸 합쳐서 다 불경이라고 하거든. 이 경율론 세 개의 장에 통달한 스님을 삼장 스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도 인도에서 11년을 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11년에 그러니까 불교가 뭔지 알고 싶어가지고 막 널리 퍼졌는데 격의불교 형태로 퍼졌다고 자세히 모르는 식으로. 그래서 불교가 뭔지 알고 싶어서 인도로 간 다음에 인도에서 11년 동안 거기 살면서 인도 말을 익히고 경전들을 엄청 수레에 가득 싣고 돌아왔어. 그래서 초기에 중국 불교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했냐면 경전을 연구하는 식으로 발전해서 그게 교종입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얘네도 중간학파는 삼론종이라는 교종 종파가 될 거고 유식학파는 여기가 법상종이라는 종파로 발전될 거예요. 그래서 뭐 화엄경 같은 경우는 화엄종은 화엄경을 중시하는 종파예요. 이런 식으로 종파마다 어떤 경전에 되게 몰두해가지고 이 경전에 뭐 해설이 어떻고 우리는 얘를 이 최고의 경전으로 씌고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고. 경전을 연구하는 식으로. 이해가지?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퍼졌는데 이거 소승불교랑 좀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경전 연구하다 보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어때요? 점점 어려워지고 엄밀해지고 민중하고 떨어져. 이해가지? 원래 도교는 그렇지 않잖아. 격의불교 때는 민간에 널리 퍼지는 사상 형태였기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현장법사랑 저까지 다녀온 거였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게 선종이에요. 선종. 그리고 요 사이에 그것도 있다. 요 교종과 선종 사이에 정토종이라고 알아두세요. 약간 과도기적입니다. 정토종이라는 종파가 있는데 미륵사상이에요. 미륵정토, 극락정토에 가면은 우리가 죽어서 부처님이 가신 극락정토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서양의 천국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면서 정토종이 민간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아예 반대되는 교종의 반대되는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사막 배웠습니다. 우리 사막 뭐였어? 개정이. 그렇지. 개가 뭐야? 계율이야. 정은? 지혜. 이게 참선이야. 참선. 참선. 삼매 기억. 나도 삼매 단어 말하려고 그랬죠. 불교 용어. 그 다음에 해? 지혜. 반야. 그치, 반야. 이게 교종이에요. 교종. 그래서 원래 참선과 경전 공부가 둘 다 불교의 수행 방법이었어.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전을 들여와서 그걸 연구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 초기 불교는 요거였다고. 교종으로 발달한 거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전이 너무 어려워지고 민중과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발로 참선을 중요시하는 정을 중요시하는 학파가 나온 게 선종이에요. 괜찮죠?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게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선종이 사실 달마대사 때부터인데 달마는 실존 인물이 이제 불분명하고요. 오히려 그 원효의 정토정 사상이 원효 사상이 중국에 가서 영향을 끼쳤다고도 하고 혹은 중국에서 들어온 선종 사상이 원효에게 영향을 끼쳤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달마대사 실존 인물이 이제 불분명하기 때문에 둘이 비슷하거든요. 원효가 살았던 시간대랑 중국에서 불교가 선종이 성행했던 시간대랑 그래서 뭐 상호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원효가 자 이것도 원효의 주요 개념으로 나오지. 원효가 해골을 마시고 깨달았잖아. 뭘 깨달은 거야? 유식합파 일단 설명했어요. 유식합파의 주요 개념이 있었지 뭐였습니까? 식. 일체 유심도 기억나니? 모든 것은 그래 공은 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뭐가 만들어내는 거야?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유식합파는 인도에서 전부터 전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효도 그걸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걸 해골을 마시고 깨달은 거지. 그래서 의사기랑 같이 달라다가 남았어요. 그래서 원효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 불교 특이라는 게 생겼어. 한국 불교 특. 이전까지 한국에서 불교하는 사람들은 다 당나라 유학 갔다 왔습니다. 의상복을 갔잖아. 이전까지는 한국 불교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중국 불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가 그 정토정을 확산시킨 한국에서 정토정을 확산시킨 그 첫 번째 스님이거든요. 이전까지 불교는 귀족 불교였어. 근데 원효가 하계승이 돼가지고 무예가 부르면서 그 이제 세속 민중들에게 불교를 전파하면서 민중 불교라는 게 생겼어요. 그 두 가지가 중요한 두 가지.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 통불교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그 요석공주 얘기 알죠? 요석공주랑 결혼해서 설총을 낳았잖아. 이 요석공주랑 결혼해서 설총을 낳았다는 이게 설화가 전래되는 거는 왕실에서 이 원효 스님을 끌어다가 약간 그 민중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중들에게 되게 인기가 있는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을 통해서 민중들을 신라 왕실에게 호응 세력으로 모으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요 원효가 딱 살았던 시기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후야. 걸쳐서 살았습니다. 원효는. 그래서 막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삼국의 유민들이 들어오는 시기야. 그래서 민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했어요. 그게 원효예요. 그리고 불교 교리가 다 달랐겠지. 고구려도 불교가 있고 신라도 불교가 있고 백제도 불교가 있는데 다 교리가 달랐을 거 아니야. 그거를 원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불교 일심사상교. 이거에 요 표현을 기억해주세요. 요 일심사상 하면서 진녀랑 생멸. 그렇지. 생멸이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일심이에요. 일심은 부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든 뭐 경전이든 참선이든 다 뭘 따르고자 하는 거야? 부처님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거야. 이거 그 창문으로 해를 바라보는 거 비슷해. 이게 해입니다. 해. 이 어떻게 보면 이예요. 이 성리학의 이입니다. 근데 창문으로 바라보는 것 따라 경전의 설명 따라 혹은 참선의 방법 따라 이 마음이 다르게 보이는 거지. 하늘을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네모네. 그렇지. 해질 때 시간에 따라 해지면은 하늘은 빨개. 그렇죠. 꿈을 속에서 바라보면 하늘은 동그랗잖아. 근데 원래는 뭐야? 그냥 하늘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요 진녀는 뭐냐면 부처님 마음이야. 바다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바다가 막 폭풍이 쳐가지고 엄청 휘몰아칠 때가 있지. 이게 생명이야.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 근데 진녀는 잔잔할 때의 바다야. 근데 그거 두 개가 같은 바다야, 다른 바다야. 바람이 치는 거 뭐 안 치고 그 차이뿐이지 원래 같은 바다란 말이야. 그래서 진녀랑 생멸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일심이에요. 이해가니? 그리고 일심사상하면서 또 그 일심 화쟁사상 같이 기억하세요. 일심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말했죠. 여기 고구려 백제 불교 뭐 이런 거. 고구려 백제 유민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 신라 원래 있던 투탁 세력 갈등이 핵심했다고 싸우지 말라 얘기하는 거야. 고구려 불교 백제 불교 너네 다른 거 알아. 근데 자 일심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근데 같은 얘기를 교리가 다르다고 여기 경전이 이렇다고 막 사소한 거에 집착해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툼을 조화롭게, 다툼 진짜죠. 다툼을 조화롭게 다 넓은 이 일심으로 바라보면 같은 얘기야. 싸우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 통불교의 전통을 쌓았다고 해요. 내가 한국 사상 할 때 대충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는 다르게 모든 사상이 나오면은 이걸 하나로 합치려고 그런다고. 우리가 그래서 조화 사상이죠. 조화 사상. 풍류도 기억납니까? 시험에 잠깐 나왔었지.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영토가 너무 좁으니까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이 들어오는데 그거 그대로 놔두면은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 수 있는 에리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중앙에서 뭔가 주도적인 사상을 하나 세우고 그 중심을 합치려고 해. 그 아이콘을 칠했던 게 이 시대에는 원효였어요. 괜찮니? 그래서 1심 이런 게 나온 거고 잠깐 보고 넘어가시다 78페이지. 전례가 좀 알 필요 없고 원효의 사상은 1심하고 하쟁 단어만 기억하세요. 자, 그 1심 아까 거기서는 진여나 생멸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단어도 원효 키워드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화쟁 사상에서는 원융해통에만 밑줄 그으세요. 이것도 원효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원융해통은 화쟁이랑 같은 말인데 동그라미요. 이 중물 원자를 쓰고 융은 융합하는 뜻입니다. 중물계 융합해서 모아서 통하게 한다요. 회통, 모을 회자에 지표할 때 회자, 그다음에 통하게 한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원융해통을 통해서 1심이나 하쟁이 되는 거죠. 이게 통불교의 전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의천과 진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불교의 전통을 세웠다. 이런 거 원효 키워드로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 불교의 중불교, 한국 불교 차이점. 우리나라는 불교로 중국으로서 불교를 수용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쭉. 원효는 다양한 경전의 불교 이라면서 부처의 가르침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조화를 중시하는 독창적인 사상 체계다. 이런 게 우리나라 불교 특으로 나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진여와 무명 대승이 신으로 나오는데 진여나 생멸이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리고 무해행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세요. 무해행 혹은 무해가. 요 빼는 거리끼리 했자 있어요. 장애라는 할 때 있습니다. 장애가 없다는 뜻이야. 왜? 얘는 파괴승이니까. 그래서 계율 같은 거 얼매이지 않고 민중 속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기생 끼고 막 이렇게 막 난잡하게 살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지. 이전에는 귀족 불교였으니까. 요거 기억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천은 불교의 그 뭐지 그냥 고려 시대 지배층이 어떻게 바뀝니까? 기억납니까 혹시? 호족 그 다음에 그치 호 검문세죠. 문 무 원 무신. 신이지 그치 호족 문벌 귀족 무신직권 검문세적 신진사대로. 자, 교종은 뭘 중시해요? 교종은 뭘 중시하지? 경전을 중시하죠. 선종은 뭘 중시하지? 삼선을 중시하지. 그러면은 집권층에서 좋아하는 학문은 교종이겠니 선종이겠니? 선종. 교종을 중시합니다. 왜냐면 교종은 한자를 알아야 돼. 한자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그겁니다. 그리고 불경이 있어야 돼요. 이때 당시는 불경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가진 왕족 혹은 왕실 불교, 귀족 불교가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런 교종 불교가 발달하는 거는 지금 시대가 집권층이 안정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불교 사상을 교종 중심으로 떨어뜨리고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교종이 발달한 시기잖아. 안정기예요, 안정기에 발달해. 나쁘게 말하면 경직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기. 그 다음에 신진사를 가니까 문벌 귀족기에 보수적인 교종 세력이 많이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이 호족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려가 그 선종 끼고 왕건이 뭐 도선대사 이런 거 하면 선종 끼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는 선종 세력을 등에 업고 나 말에 집권을 했지만 내가 왕권을 잡았는데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교종을 후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승과를 유지하는 게 이됩니다. 승과는 뭐가 주시겠니? 불경가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문벌 귀족시기쯤 되면은 귀족 불교, 왕실 불교가 발달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선종 불교가 남아돼 있지. 그래서 문벌 귀족 시기에 의천이라는 스님이 나오죠. 얘는 문종의 넷째 아들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송나라 가가지고 막 불경 공부도 막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왕실 후원을 받아가지고 얘는 왜 선종 세력 막 이런 거 있는데 안정이고 싶은 거지. 고려 집권층 입장에서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이 뭉쳐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나 말은 홀라민이가 선종이 유행했단 말이야. 선종이 처음 등장한 게 신라 말이었죠. 호족 세력들의 후원 세력이었어요. 호족 세력들의 사상들 박창이었어 선종은. 호족 이 지방에서 무식해가지고 한자 못한단 말이야. 당연히 선종 좋아했죠. 신라 중대에는 교종이 발달하고 아까 막 의상대사, 원효대사 이런 거 그 이후 다 원효도 교종입니다. 교종. 다 그 선종이 들어오기 전이고 경전 연구하던 사람들이야 원효도.
그래서 교종이 발달하다가 신라 말쯤 되면은 이제 지방 애들 막 들고 다니니까 혼란기가 되면서 선종이 유행하다가 다시 이 호족 세력이 이때까지는 선종이 좀 유행하다가 웅벌 귀족 집권기에 정치가 안정되니까 이걸 교종으로 통합을 했어야 됐던 거야. 그 총대를 냈던 게 이게입니다. 의천. 이해가니? 의천은 그 용어를 기억하세요. 이 용어. 교종이죠. 교종. 그래서 교 이렇게 기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관 겸수 내외 겸전. 용어는 같아요. 교는 뭐냐면 교는 교종할 때 교를 말해요. 가르침을 말하고 관은 보는 거예요. 내면을 들여다 보는 거지. 이게 참선이야. 그래서 그 종교적 가르침, 그러니까 경전의 가르침과 내면을 들어보는 참선을 겸하여 수련을 해라. 이게 교관겸수입니다. 내외 경전도 똑같아요. 내가 마음이고 외가 바깥에 있는 경전이지. 그거를 같이 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뭐 중심으로? 교종 중심 선종공학. 괜찮죠? 79페이지. 그래서 저 79페이지 보면은 의천, 내외 겸전, 교관 겸수 둘 다 같아. 그냥 선종하고 교종을 같이 수행을 하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초점을 어디 맞춰주셨다? 얘는 왕족이기 때문에 교종 중심일 거예요. 넘어가시고. 그리고 무신집권기 다시 혼란기죠. 그리고 얘네들은 경전 한자를 모른단 말이야. 무식한 것들이라서 무신들이잖아. 군인들이니까. 그래서 무신집권기의 혼란기에 이 교종 세력이 왕실 혹은 귀족들과 강력하게 결탁해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몰아내려고 의도적으로 지방 선종을 밀어줘요. 그래서 얘가 세운 그 절 이름이 국청사거든요. 의천이 세운 국청사는 개경에 있어. 근데 이 교종 시기에 발달했던 이 무신집권기에 발달했던 그때 뭐 진울이라든가 진울 해심 이런 스님들은 다 전라도에 절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해가니? 지방으로 간 거예요. 지방으로 서울에 있는 이 교종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무신집권에 딱 이렇게 그 초이스를 받아가지고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스님이 진울이에요. 괜찮니? 얘는 그래서 진울 스님이 여기는 시읒입니다. 여기 선종이죠. 아까는 교종이었기 때문에 교관 겸수, 내외 견전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시읒인데 선종이 좀 뒤에 하잖아. 그래서 정해 쌍수 시읒 도노 점수 시읒 선종 기읒 교종 이렇게 외우시면 저것도 쉬우신데요. 뭐? 그래서 일부러 요 앞에 어디가 여기 시읒이라 가지고 얘는 교종이잖아. 교종의 앞에 온 거지. 기읒이 앞에 온 거지. 세 번째와 교관 겸수 내외 겸전 기읒 교종. 여기는 선종이 좀 뒤에 하잖아. 그래서 정해 쌍수 점수 시읒 이렇게 이해가죠? 이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외워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말은 좀 안 되는 거 아는데 괜찮죠? 그리고 요 점은 참선을 말해. 참선. 그다음에 해가 지혜입니다. 지혜. 요 보면은 조금 있잖아. 자기들이 좀 좋아하는 거가 앞에 있어. 교는 그 경전이랬죠. 그래서 의천은 교종 중심이니까 교가 먼저 와요. 관이 뒤에 옵니다. 근데 이거만 좀 예외야. 그냥 내외라는 게 관습적으로 굳어진 말이잖아. 내는 참선이긴 한데 그냥 내외가 자주 쓰다 보니까 내외 겸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여기는 정이 참선이지. 그래서 정이 앞에 와. 지혜는 나중에 와. 그리고 돈이 갑자기 깨닫는 거야. 도노가. 그리고 꾸준히 점점 넘어가면서 꾸준히 수행을 하는 게 점수입니다. 도노가 그 참선이고요. 참선으로 갑자기 딱 깨닫는 거고 도노가 갑자기 깨닫는 거고 점수가 경전으로 꾸준히 수행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더 먼저 오는 거죠. 도노가. 근데 이게 뭐랑 비교돼서 나오냐면 그 중국 스님 누구 있니? 중국 스님 선종 스님 선종 그 깎였는데 중국 선종 스님 한 명만 나와요. 누구? 해능만 나와요. 해능만. 달마 대사는 실존 인물인지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냥 신화상으로 알려주면 되고 시조상으로 알려주면 되고 실질적으로 중국 선종을 확립했다고 일컬어지는 스님은 요 달마 대사가 1대고 그 1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6대 해능이라는 스님입니다. 이 해능이 도노 돈수를 강조했거든. 돈오 돈수. 갑자기 깨닫고 갑자기 수련도 끝마치는 거예요. 갑자기 깨달으면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굉장히 가장 선종스러운 그 사상입니다. 도노 돈수가. 근데 그걸 비판한 거지. 왜? 얘는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야 됐거든. 그래서 점수가 나와야 돼. 이해가니? 네, 그러면 진울은 교종 뭐야 그, 경전 수행을 안 해도 된다. 아니 그건 행위고 얘는 경전 수행 해야지. 갑자기 깨닫는 게 먼저지만 먼저 깨닫고 습기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습기를 제거하려고 80페이지에 습기 밑줄 쳐라. 진울의 도너 점수 사상이거든. 80페이지 도너 점수 사상 밑에 쭉 해서 네 번째 줄에 나쁜 습기 있지. 그 습기가 진울 키워드만 진울. 그럼 꼭 필요한 거예요? 뭐가? 경전 수행. 그렇지. 꼭 필요한 거지.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 왜냐면 습기를 없애야 되거든. 내가 갑자기 깨닫더라도 내가 관습적으로 계속 막 습관처럼 남아있는 나쁜 기운들이 있어. 그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꾸준히 수행을 해야 돼. 그럼 경전 수행은 안 해도 되잖아요. 경전 수행을 의미해요. 근데 점수가 경전 수행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왜냐면 교정을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면은 이게 경전 수행이어야 되는 거지. 이 개념이 이게 수행으로만 얘기했지만 경전 수행 개념까지 포함하는 얘기야. 그래서 뭐 이렇게 경전 수행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틀린 선지로 나와요. 교종 선종 중심 교종 통합이기 때문에. 괜찮죠? 자 그리고 정의 쌍수에다가 요 표현 적어놓으세요. 정은 마음의 본체. 정의 쌍수인데 정은 마음의 본체. 저 80페이지에 정의 쌍수 사상 있죠. 정은 선정의 마음의 고유한 본체고 마음의 본체. 해는 마음의 작용. 얘네들 근데 다 뭐 교정 선정, 교동 선정 다 통합하는 사상이라서 의천, 뭐 진울, 뭐 이런 애들 다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표현은 진울 표현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따로 문장을 외워야 돼. 이해가죠? 그러니까 존심양성은 맹자고 존양성찰은 성리학이듯이 같은 말인데 용어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둘 다 교정 선정 통합하자는 건데 뭐 정은 마음의 본체고 해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건 진울만 얘기해. 그래서 이거 문장 외워야 돼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정이 더 본체라는 본체. 그래서 진울이 정을 더 중시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제시문입니다. 이거 보면 진울 찍어야 돼. 괜찮지? 넘어가고. 그래서 습기도 알아둬라. 습기. 왜 점수가 필요한 거야?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몸에 배어있는 기운이나 습성이라고 용어 사전에 나와 있죠. 몇 분까지냐 이거? 30분까지만. 몇 분 나왔어요? 20분. 너무 빠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근대 사상까지 해야 돼가지고 다음 주에 2차례 가르쳐야 돼서 저희 안 해도 되는데. 너네는 옆에 가서 문제 푸십시오. 자 그래서 한국 불교는 조화, 대일, 정신이고 뭐 산신각, 칠성각 이런 거. 산신각은 뭐냐면은 내신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모의고사 진짜 안 나오는데 원래 우리는 산천신앙이 발달했지, 산신 숭배신앙이 발달했지. 산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 원래 불교는 그 산신령은 모시지 않거든. 근데 절에 가면은 산신령을 모신 사당이 절 저 가운데 저 외곽 쪽에 있어요. 그걸 산신각이라고. 산신각. 그 통합사회 할 때 문화융합의 사례로 나옵니다. 산신각. 그래서 불교가 우리나라 토착 문화 융합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조화의 정신의 사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산신각이나 칠성각이나. 칠성각도 똑같아요. 그냥 그 절에 별님을 모시는 그게 그 장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칠성각이라고. 칠성각 산신각, 산신도나 칠성각이나. 뭐 대웅전, 뭐 미륵전 뭐 이런 거 저 옆에 상신각, 칠성각이 있는 거죠. 이게 한국 불교 특이죠. 뭐 자비나 연기적 세계관이고 뭐 상이성, 호국 불교라는 주관하는 한국 불교 특입니다. 호국 불교. 그거 하면서 거의 세속불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불교는 살생을 금하라 그러지. 자비잖아, 자비. 자타 불이라 그래가지고 남 원래 죽이면 함부로 죽이면 안 되지. 개미도 밟지 말라고 이게 듬성듬성 한다는 신발을. 근데 우리는 이게 호국 사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세속국에서 살생유택이라고 해요. 죽여도 되는데 그냥 선택해서 죽여라. 그 얘기죠. 세속국이 중에 뭐 있어요? 임정무택이잖아. 싸움에 맞서가지고 물러서지 말라는 게 어떻게 뭐 만물을 사랑하라는 거야. 호국 불교적 특성을 드러내는 거죠. 요까지만 보고 너네 가라. 저 앞에 가가지고 그게 없구나. 진울만 봅시다. 그러니까 해능만 봅시다. 교과서가 없죠. 네, 설명 드리십시오. 자, 해능의 도노 사상만 기억하세요. 교정 아까 하고 선종할 때 중국 선종에서 나옵니다. 해능의 도노 사상. 단박에 자신의 본성이 부처님을 깨울 수 있는 것이다. 도노 본수야. 도노 본수. 해능이 여기 나온다. 몇 페이지 보면은 여기 나온다.
몇 페이지 뭐냐면 89페이지 봅시다. 88, 89. 88페이지부터 보자. 얘가 해능이거든요. 시험에 나오면 해능과 지능만 나옵니다. 이 둘이 비교하는 불교에서 가장 좀 자주 나오는 개념이고. 자, 쭈쭈하고 뭐 본성을 직관하여 단번에 깨우치는 것이고 깨우침은 그 자체가 수행의 완성이므로 깨우친 이후에는 점진적인 수행. 답 읽고 있는 거 보이니까 제시문 따라오고 있죠. 깨우치면 그 자체가 수행의 완성이므로 깨우친 이후에는 점진적인 수행, 즉 점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우침 후에도 수행이 필요하다면 이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해능의 가르침이죠. 괜찮지? 그리고 해능 두 장 비교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네. 불성을 단박에 깨우친 이후에 더 이상의 수행은 필요하지 않다. 이게 해능의 입장이야. 뭐 참된 나를 단박에 깨달아야 되고 뭐 부처를 깨달은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1번에는 답이 3번이야. 단박에 깨우친 이후에도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해능의 입장. 진울의 입장이에요. 진울의 입장. 자, 89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뭐 부처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도 이게 도노죠. 잘못된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습기입니다. 깨달은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완성해야 되고 이는 마치 뭐 어린아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눈이 한 번에 녹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넘어갑시다. 밑에. 자, 내가 부처라는 것을 단박에 깨달은 건 공통으로 나와요. 둘 다 단박에 깨달아야 되지. 하지만 뭐 참선 공부와 경전 교리 공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해능은 올 수 없습니다. 진울만 올 수 있어요. 자, 깨달음에 이르는 선수행의 한 부분으로 교학을 수용해야 된다. 교종과 선중의 조화니까. 그리고 깨우침, 여기가 돈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돈오. 이후에 지속적인 수행, 이게 점수라고 한자가 쓰여 있습니다. 수행이 필요하다. 자, 밑에 불성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럴 땐 습성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밑에 갑은 부정, 을은 진울이고, 갑은 아까 해능이었고 을은 진울이었으니까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거 2번 깨우침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한가? 진울만 O라고 할 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너네는 가시고 너네는 근대사상 합시다. 저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집으로 가도 되죠? 네? 집으로 가도 돼요? 네. 왜? 끝난 거 아니에요? 저 가서 문제 풀라고. 아, 집 가서 처음 인지할 수 있어요. 다음 주 시험이야. 2차 시험 하실 거니까. 우리도 아니고 부산주. 야, 이거 지켜있어. 알아서 잘. 알아서 잘. 넘어갑시다. 네, 저요. 그래. 고맙습니다. 자, 15분 만에 근대사상을 짧게 끝냈다. 금방 하고요. 아, 뭐 따로 이렇게 준비를 보내서 미안한데 너네만 또 진도가 다르고 해가지고 여기는 좀 혼자 하십시오. 성리하게 안명하고 뭐 저기 있냐? 102페이지 같이 뽑아놨을 거예요. 102페이지. 요게 19세기인데 19세기 사상입니다. 요 아까 말했던 저기 있구나. 19세기가 어떤 시기냐면 정약용 이 시기 사람이야. 정약용 이 시기고 뭐 서양화, 서구화와 그다음에 동양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동양적 봉건제가 무너지고 봉건제랑 그다음에 뭐랄까 근대적 사고관 두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반외세고 두 번째가 반봉건이야. 이거 뭐 할 때나 이 반외세 반봉건이라는 키워드 어디서 들어보지 않니? 반외세 반봉건 동학에서 할 때 얘기해서 동학이 반외세 반봉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또 뭐 동학의 반외세과 봉건 노비 뭐 이런 거 노비제 철폐 청산가구 제가 허용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왜 반외세 이런 게 왜 나왔냐면 이거는 일단 요 19세기에 지금 중국이 개 털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편 전쟁이 1840년이거든요. 19세기 사상이죠. 1840년 19세기잖아. 아편 40 이빠이 오주나다 이렇게 봅니다. 1차 아편 전쟁, 2차 아편 전쟁. 그래서 19세기에 중국이 우리는 짱인 줄 알았는데 걔네들 개 털리고 있는 중인 거지. 그래서 너무 서양 세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봉건적인 이 외세에 대한 반외세 정서가 확대됐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위정척사입니다. 동학부 이쪽일 거고. 그리고 봉건주의는 뭐냐면
그 근대화를 외세는 싫지만 외세의 힘은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업화 근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외세에 싸울 힘을 길러야 된다. 아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계속 고수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입장에 따라 사분면을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그렸니 내가? 안 그렸나? 여기가 만약에 반 공간이라고 봅시다. 반 공간. 여기가 반 외세고. 자, 반 공간, 반 외세가 동합이죠. 이쪽이 동합이고. 그래서 요 근대적 그 뭐랄까 왕정 질서, 신분제 질서, 성리학적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이 쳐들어온 거 싫어했죠. 일본이 경복궁 점령해가지고 동학이 들고 일어났었잖아. 그치? 그리고 친외세죠. 요즘은 친외세. 반본건이지만 외세는 좀 본받아야겠다. 계합파들이 요즘 익숙해요. 근데 반본건이니까 여기는 급진 계합파. 계합파도 두 종류가 있죠. 급진 계합파랑 온건 계합파가 있었잖아. 그죠? 얘네는 좀 어린 애들이야. 가보개혁 갑신정면 들어봤죠? 갑신정면. 걔네들 주역입니다. 좀 나이 어린 애들이 전체적으로 확 바꾸자는 거야. 외세의 힘을 얻어가지고 정치 제도는 까지 이렇게 바꾸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왕정된 질서도 타파하고 성리학적 질서도 타파하고. 그래서 뭐 나이 어린 애들이 주로 막 했던 거고. 얘네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었어요.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개혁을 했으니까. 근데 온건 계합파들은 좀 어느 정도 지금 나이가 차 있고 권력이 있는 애들 그리고 민비 고종이 이쪽 세력이에요. 개헌하는데 이게 동도석이지 동도석이. 개헌하는데 내 권력은 놓기 싫으면서 개헌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되 정치 제도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왕정 질서는 그대로 고수한 채 무기만 도입하고 문물만 도입해야 되는 거야. 동도석이 한다. 이게 메이지 유신. 이게 중국의 양무 운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온건 계합파 쪽에 속해요. 여기가 친공건이니까. 그리고 외세는 싫은데 공건주의는 그대로 가져갈 거야. 이건 뭡니까? 이게 위정척사 사상이죠. 괜찮니? 그래서 요런 이 사분면 그려놓고 뉘앙스 차이를 보면 돼. 이거 문제 안 어려요 여기. 주요한 부분도 아니고 모의고사는 아예 안 나옵니다. 내시니까 나오는 거지. 일단은 저 102페이지 실학부터 봅시다. 임진왜란 동자오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학문적 경향은 실사구시 중국 사상 기억납니까? 얘기했던 건데 송나라 처음에 한나라 때 뭐 발전했다? 이거 진나라가 분석 개교해가지고 경전들이 다 날라갔으니까 한나라 때 경전을 해석하는 무슨 학문? 훈고학 기억나니? 그리고 송나라 때 남송으로 가면서 정신 승리하려는 무슨 학문? 성리학이 나온 거였죠. 기억나죠? 그리고 명나라 때 이제 한족이 다시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그리고 상인 세력이 성장했으니까 공부가 짱이다 이런 거 싫은 거잖아. 그래서 양명하게 발달한 거죠. 그리고 청나라 때 다시 이 여진족이 자리를 중원을 장악했거든. 만주족이 오랑캐 나라야. 그래서 이제 사상적으로 명나라를 한족을 친송하거나 이전 민족 감정과 관련된 건 학문은 전부 다 연구를 금지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학문만 연구를 해. 그게 고정합니다. 옛날 거를 증명하는 경전 연구의 방법론이야. 그러니까 사서 상경을 보니까 맹자가 제자들에게 카톡으로 뭐만 얘기를 했다. 근데 이때 카톡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카톡이 나온 뒤에 이게 어떤 누가 추가한 얘기거나 덧붙인 얘기지 이때 당시 이런 게 없었겠구나라는 걸 연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 연구가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명학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 양명학은 들어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정통 성리학 국가죠. 우리는 이 조선이나 고려라는 나라가 엄청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사상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리학이 어려운 이유고 이항이 되게 성리학이 어려운 이유도 우리나라는 너무 그게 오래 지속이 됐어 성리학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성리학이 발달한 나라고 교정 선정 이런 것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고려 불교를 500년 가져갔거든. 그래서
교종 뭐 선종 막 통합운동 이런 거 교리 발전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지? 성리학이 너무 융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선에 양명학이 들어왔는데 이걸 이황이 깠거든요 처음에. 뭐 이와 기의 세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지행 합의를 어떻고 저쩌고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사문 난적이다 해가지고 양명학이 이게 바로 넙죽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소론 계층이 노론이 집권하고 소론은 좀 정치적 소외 계층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강화도 섬이죠. 강화도 들어가지고 소론 일파가 강화도에서 가학, 그러니까 집안의 학문 형태로 물려주는 형태로만 이 학문이 지속돼요. 이거를 강화도에 따라서 강화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그렇게 뭐 널리 퍼지지는 못하고 그냥 진짜 일부 우리 집안에서만 내려오는 학문이야. 강화학파, 양명학. 우리나라에서 조금 나고 언급될 거고. 그리고 고증학의 영향을 받은 게 실학입니다. 일본이랑 인제랑 끝나고 일본에 무슨 사절 파견했어요? 통신사. 중국에는 연행사. 그래서 가가지고 저 사절들이 중국 문물 같은 것도 막 들여오거든. 천문학, 뭐 자명종, 천리경 이런 거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괜찮은 거지. 그러면서 이것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실사구시학은 실질적인 거, 서양 과학기술도 받아들이고 뭔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성리학 이기론 이런 거 말고 그런 걸 연구를 하자. 이게 실학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맥락이. 학문적 영향은 경제, 지용, 이용, 후생, 실사고시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래서 민보주의적이고 근대 지향적인 성격을 준다. 개화사상 형성에 영향을 줄 거예요. 개화사상 처음이고 밑에 아까 이 양명학의 영향을 받은 게 강화학파야. 그 밑에 양명학을 해석한 정제수 사상. 여기 그래서 양명학이랑 사상이 같아요. 양지를 강조할 거고요. 성리학의 권위에서 벗어나고자 할 겁니다. 그 정도만 나와요. 넘어갑시다. 정제주라는 사람 이름만 기억해놔요. 강화학파, 양명학. 그리고 오른쪽, 자 3번은 위정척사입니다. 유교적 질서를 지키고 서양 종교와 문물을 배척했다. 위정척사 사상. 이게 아까 이황 이면은 안 했구나. 넘어가고요. 위정척사 이 정도만 알면 돼. 중요한 바이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개화사상. 근대 문물을 수용하여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강을 이루고자 했던 사상. 일단은 친 외세 쪽 계열이죠. 온건 계약, 급진 계약,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근데 봉건 제도는 그대로 냅두고 하자. 이건 친봉건 온건 계약파. 그다음에 봉건 제도까지 다 갈아엎자. 이게 급진 계약파. 이 두 개입니다. 그 온건 계약파에서는 동도 서기라고 불러요. 유교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문물만 수용하는 거죠. 동도 서기. 그리고 급진 계약으로는 유교적 질서까지 폐지하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구한말 애국 개몽 운동까지 이어진다. 넘어갑니다.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동학에 나오는 사상들 봅시다. 동학이 사실은 천주교 영향을 좀 받았어요. 천주교가 서학이었죠. 서학. 그래서 남인들한테 처음은 학문으로 전파가 됐는데 이게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있던 사회였잖아. 위기 질서가 엄격한 사회였는데 만인을 사랑하라 그러잖아. 그 기독교 질서에서는 맞죠? 기독교 사상에서. 그래서 신분 차별을 철폐, 만민평등을 얘기하는 게 널리 확산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한반도 실정에 맞게 로컬라이징을 한 게 동학이에요. 왜? 서학에 반대되는 의미가 동학이 맞죠? 그래서 천주 야훼입니다. 야훼 개념이야. 이거를 상제라고 하는데 상제, 옥황상제입니다. 그 기독교적 의미의 그 하느님을 우리의 옥황상제 개념으로 치환시킨 개념이에요. 괜찮지? 그래서 이 상제를 만민평등이다. 만민평등. 왜 만민평등 하냐면 동학 쪽 세계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제를 내 마음 안에 품고 있습니다. 하늘림의 내 영혼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대하는 게 하느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이걸 시천주 사상이라고 해요. 괜찮지? 그리고 그치 이거 때문에 인내천 때문에 사람은 누가 된 거야? 상제님이 된 거야. 사람은 하늘로부터 교환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느님을 이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사인여청이라고도 하거든요. 사람을 섬김을 하늘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키워드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후천개벽 사상. 이거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기독교에서도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이 종말할 때 유대 민족만 데리고 가가지고 다른 애들은 막 지옥불에 든건데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세상이거든요. 메시아 사상. 근데 그거를 좀 용어만 다르게 해가지고 후천개벽으로 한 거야. 종말론.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 후천개벽 기독교적 의미의 그 메시아 사상은 저 다른 세계거든요. 내 세거든요. 이게 종말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세상인데 얘는 우리 동양이 좀 현세국적이야.
현세 이 살아있는 요 현세에서 이 낙원을 만들고자 한 사람입니다. 구천계명. 이상사회는 그래서 내세에 딱 틀려요. 현세에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주 나온다. 괜찮지? 밑줄만 봅시다. 자, 104페이지 시천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야. 천주를. 그래서 오심 즉 여심. 내 마음이 꼭 네 마음이야. 그리고 사인전천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 왜? 다 하느님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곧 하늘인 거지. 인내자. 그리고 밑에 9,000계명만 밑줄 보세요. 평등한 이상사회가 어디서? 현세에서 도래할 것이다. 자주 나옵니다. 현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키워드만 적습니다. 증산교. 여기는 동화로 나오네. 증산교, 원불교. 동화, 천도교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동화로 보세요. 동학의 후이 천도교의 1대 교주가 그 손병인데 손병이가 동학의 3대 교주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자, 증산교랑 그리고 원불교만 봅니다. 자, 동학 천도교가 상대적으로 유불도 중에 유불도의 조화를 강조한 건데 다 상대적으로 유교의 경향이 좀 강한 거야. 근데 얘는 도교의 영향과 플러스 무속입니다. 무속의 영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주문 같은 거 외울 거예요. 그런 거 나오는. 그리고 해원상생이라는 단어만 외쳐주세요. 해원상생. 얘는 무속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귀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원한을 풀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귀신들과. 귀신이 왜 돼요? 원한 때문에 생기잖아. 그래서 원한을 푸는 거예요. 증산교에서 이 나오는 키워드야. 해원상생. 그리고 동학, 증산교, 원불교는 전부 다 9,000계명 사상을 인정해요. 현세에서. 끝까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불교는 얘는 불교인데 불교를 유불도 중에 불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동그라미지. 원이죠. 동그라미가 중요해서 원불교야. 그렇지? 그래서 1원상이라고 해보세요. 1원상.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둥글게 살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원상. 우주 만물에 근원이자 모든 중생의 청정한 마음을 가지는 동그라미예요. 원이에요. 그리고 영육상전까지 하고 맞죠? 영육상전. 영혼이고 육체입니다. 함께 쌍으로 출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신과 물질의 조화라는 표현이 나오면 원불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원불교의 박중빈 원불교 만들 사람입니다. 원불교를 만든 사람이 박중빈이고 새생활운동이라고 적어요. 새생활운동. 생활 속에서 그게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도를 실천할 거, 종교를 실천할 거, 요 있네. 사찰에서 소생이 되면 귀족불교를 표현하고 생활 속의 수행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생활불교를 포함하는 교리입니다. 새생활 운동이 뭐야? 이게 지금 다 스님들이 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산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거 아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불교 교리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 천도교, 동학, 그다음에 증산교, 원불교까지가 19세기 현대사상인데 다 반외세, 반봉건이야. 같은 맥락으로 하는 거야. 이게 답니다. 19세기 사상이. 괜찮니? 문제 좀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급하게 해가지고.